사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우려되는 게 별로 없는데요. 재단의 사실 스탠스가 가장 어떻게 보면 우려가 됩니다. 최근에 이제 비탈릭이 거의 10년 만에 중국에서 질문을 받았었어요. 그거 자체가 이제 비탈릭도 이더리움 가격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더리움이 없었다면 지금 이런 코인 시장도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더리움을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가격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이제 출연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긴장이 많이 되는데, 저는 이제 디파이 농부 조선생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조동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증권사를 그만두고 이제 가상화폐 이제 시장에 들어와서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이제 리서치와 이제 영상들을 올리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이제 해외 동향, 코인 관련된 해외 동향하고 코인들이 갖고 있는 이제 기술들에 대해서 좀 영상과 글로 좀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상황에 대해 전해주신다면요? 많은 분들께서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이제 전고점을 돌파했는데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전고점이 이제 4,100달러 정도 이제 됐었었는데 현재는 이제 2,800불 부근에 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20%에서 30% 정도 이제 하락한 상황인데요. 그러면 하락했던 그러면 이유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 재단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기술을 좀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단에 이제 모여 있는 사람들은 이 블록체인 시장의 이제 기술을 갖고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에 굉장히 이제 초점을 맞춘 하나의 이런 재단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라고 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뭐냐면 어, 이더리움 자체가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비싸고 그다음에 느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3년도에 레이어 2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발표했어요. 결국에는 중요한 데이터만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올리고 나머지 데이터들은 이제 레이어 2라고 하는 다른 체인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고속도로에 차들이 많으면 이게 너무 느려지잖아요. 이런 문제를 이제 해소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2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시장에 내놨는데 여기서 생긴 문제는 뭐냐면 이더리움 자체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서 수수료를 지급해야지만 그 수수료를 갖고 이더리움을 소각할 수 있는 하나의 자산입니다. 비트코인과 다르게 공급량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발행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쓰지 않으면 이 공급량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겪을 수밖에 없는 자산입니다. 근데 202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더리움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또 그에 따라서 이 수수료 비용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쁜 점도 있었지만은 이제 이더리움 이 가격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거래 수수료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소각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더리움을 정의할 때는 이런 말을 썼었어요. 울트라 사운드 머니다. 그래서 항상 디플레이션이 되는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어떤 내러티브를 갖고 있었던 자산인데 레이어 2가 출시함에 따라서 수수료가 싸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속도도 개선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사용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났지만 이 수수료가 워낙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소각을 못하는 이슈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더리움은 점차적으로 인플레이션 될 수밖에 없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계속적으로 우하향을 좀 겪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재단 측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 이더리움이 이제 4,100불에서 1,700불까지 이제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 하락했을 때 이제 마침 나왔던 기술이 뭐냐면 이제 팩트라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이더리움의 로드맵이 발표되고 구현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레이어 2에서 많은 데이터들을 한 블록에 많이 담을 수 있고 여기서 발생되는 수수료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다시 디플레이션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 것이고 나쁜 점 때문에 결국 부작용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이 계속 하락했다가 최근에 어떤 새로운 기술 발표와 그다음에 구조적인 개선 때문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여기서 이제 또 하나를 더 들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 대비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저가 매수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은 불장이라 사람들이 느끼고 있고 상승장이라 느끼고 있고 반면에 비트코인 대비 이제 이더리움의 이제 퍼포먼스 자체가 워낙 저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전체가 좋아지다 보면은 앞으로도 이더리움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저가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 상태고 현재는 이제 2,800불 이제 부근까지 올라온 상태죠.
최근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더리움 재단 자체는 이제 오랫동안 이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이 스마트 컨트랙과 그다음에 이더리움 네트워크 자체를 어떻게 더 빠르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이 중앙화 방식이 아닌 탈중앙화 방식으로 좀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뭐 알트 레이어 1이라고 하는 블록체인들을 보면 대부분 다 중앙화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제 블록체인에는 이제 트릴레마라고 하는 난제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탈중앙성을 포기해야지만 속도가 높아지는 이런 난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자체는 속도는 좀 느려지더라도 오히려 탈중앙화, 중앙화된 이제 기구나 중앙화된 이제 집단에 영향을 받지 않고 누구나 정보를 볼 수 있고 누구나 검열받지 않는 세상을 좀 꿈꿨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하고는 좀 정반대되는 세상을 좀 꿈꿨던 것 같아요. 그 무정부 상태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 자체를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이 측면에서는 결국 트릴레마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할 겁니다. 그 말은즉슨 탈중앙화는 유지를 하되 속도는 이제 개선시키는 방법을 지금 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것은 바로 이제 레이어 2를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기술 자체가 뭐 베이스드 롤업이나 뭐 네이티브 롤업이라고 하는 이제 기술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레이어 2에서 이제 데이터를 처리해가지고 레이어 1이 이더리움에 이제 데이터를 올릴 때 이 중간에 있는 이 롤업이라고 하는 이제 기술을 이제 레이어 2 재단이 관리하는 이 롤업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 데이터를 검증하는 이 검증자들이 레이어 2에서 올라오는 데이터까지 다 검증하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통합된 하나의 그 네트워크를 좀 만들고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탈중앙화는 지키고 더 나아가서 뭐 영지식 증명 같은 기술을 더 한다고 하면은 이제 속도도 더 개선될 거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좋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다만 좀 걱정,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우려되는 게 별로 없는데요. 재단의 사실 스탠스가 가장 어떻게 보면 우려가 됩니다. 재단 자체는 오랫동안 운영이 되어 왔고, 한 200명이 넘는 리서처와 이제 개발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 재단이 매년 사용하는 이 운용 비용 자체가 한 하루 하면은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이제 발생이 돼요. 근데 그 말은 즉슨 다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더리움 재단의 이 트레저리라고 하죠. 결국 자신들의 운영 자금을 이제 공개를 해놨는데 보면 99%가 다 이더리움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더리움을 매각해야지만 시장에 매도해야지만 운영될 수 있는 하나의 재단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충분히 높지 않으면은 재단이 운영할 수 있는 이 런웨이라고 하죠. 이 런웨이가 굉장히 이제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1,700불 갔을 때 이제 이더리움 재단이 7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지금은 조금 소폭 상승했지만 앞으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이 받아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면 재단의 어떤 지속 가능성까지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탈릭도 이제 X라고 하는 SNS에서 그 투자자들이 자신들한테 비난을 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이더리움을 시장에 매도하지 않겠다라고 농담을 던질 정도로 이 이슈가 굉장히 자기도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문제점이 있다. 결국 네트워크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제한적인데 결국 이더리움을 계속 매도해서 운영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고충이 있으니까 이것이 그럼 얼마까지 더 갈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 이번 신간 알트코인 투자에서 이더리움의 핵심은 자산 토큰화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블록체인 기술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기술이 토큰화입니다. 사람들은 디파이라고 하는 뭐 금융이다, 아니면 게임이다, 아니면 소설이다, 뭐 NFT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지만 결국에는 이 어떻게 자산을 토큰화할지가 그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이제 토큰화를 예를 들어드리면 결국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오는 어떤 실물 자산 토큰화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었잖아요. RWA라고 합니다.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블록체인을 기존 금융상품과 결합했을 때 어떤 파급력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좀 쉽게 다가와요. 사실 기존에 있었던 금융 이제 체계 안에 있는 상품들은 결국 그 나라의 규제에 맞는 어떤 상품들을 계속적으로 설계를 하고 그 자국
내에 이제 투자자들을 위해서 결국에는 투자 상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이나 다른 어떤 선진국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에서는 이런 어떤 금융 상품을 해외 투자자들한테 융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그런 금융 상품을 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토큰화를 하게 된다면 결국 경계가 무너지는 거죠. 기존까지는 금융 산업이라는 것은 국가 단위로 계속적으로 쪼개져 있는 어떻게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로 이제 통합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제 미국에서도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계속적으로 자산을 토큰화 하겠다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결국 그 자산을 토큰화 한다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로 결국 경계 없는 하나의 단일화된 금융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채권뿐만 아니라 아니면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나중에는 주식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일화된 이제 금융시장을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해낼 수 있다. 아마 그것이 이제 사용되는 대표적인 체인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 이더리움이 될 거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세를 예측할 때 지표나 기사 등 어떤 것에 주목해야 가장 유리할까요? 일단 뭐 재단이 가격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긴 했어요. 근데 재단 자체는 원래부터 가격에는 관심이 없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과 상관없이 자신들은 자기들이 이제 원하는 비전이라고 하죠. 탈중앙화와 그다음에 속도, 네트워크의 속도를 높여서 누구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적인 측면은 이제 시장에 좀 맡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비탈릭이 한 10년, 거의 10년 만에 중국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질문을 받았었어요.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비탈릭이 이 중국 시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한 게 그거 자체가 이제 비탈릭도 이더리움 가격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도 이제 질문이 가격 어떡할 거야? 라고 하는 게 가장 이제 주된 논의였어요. 근데 이제 비탈릭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사실 다른 어떤 코인들과 다르게 가격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 다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꾸준히 할 거기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사용할 만한 기술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사실 이더리움 자체가 이 블록체인 시장을 키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태생 자체는 비트코인이 나오고 나서 이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사실 하나의 기술을 개발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더리움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런 코인 시장도 없거든요. 거기서 핵심 기술이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 없었다고 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수이나 솔라나 뭐 다른 알트코인들은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말은즉슨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기술 혁신이 계속된다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지속 가능성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비트코인 ETF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더리움은 어떤 차별화된 가치 제한을 가지고 있나요? 비트코인 ETF의 수급 자체가 이제 최근 들어서 뭐 매일매일 뭐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이제 반면에 이더리움은 좀 부진한 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도 한 5천억 상당의 어떤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가격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러면 왜 미국에 있는 이런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ETF는 매수하지 않았고 왜 비트코인 ETF만 계속 매수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자산의 특성이 서로 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디지털 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산 가치를 계속적으로 상승시켜주고 즉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하나의 인정받은 자산이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사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격을 계속 올릴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아니라 즉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 이거를 활용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수많은 이제 금융 상품들이 있고 그 금융 상품들을 사용할 때 이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더리움인데 이 이더리움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 될 수밖에 없는 또 자산이거든요. 뭐 간혹가다 디플레이션이 오겠지만은 결국 긴 어떤 축을 놓고 보면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자산일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는 비트코인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그 이더리움 ETF를 매수한 사람들한테 추가적인
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은 사실 갖고 있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디파이 어떤 그 탈중앙화 이제 금융 서비스라 불리는 이 디파이를 활용하는 분들이 이더리움을 계속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서비스에 예치를 해서 높은 금리를 이제 추구하는 것처럼 ETF도 이제 스테이킹이라는 것을 좀 도입을 해서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을 최소한 해지를 할 수 있는 좀 구조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현재는 ETF의 스테이킹을 도입하냐 마냐를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아직 SEC가 이것을 승인해주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께서는 올해 이게 분명히 될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이 수급 면에서는 개선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비트코인보다 계속적으로 저조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인이 더욱 대중화가 된다면 이더리움이 제일 큰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하는 것도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가장 그 사용자 수도 많고 그다음에 그 거래 수도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탈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이 이더리움을 마음대로 좀 바꿀 수가 없어요. 즉 뭔가 갑자기 투매가 나오거나 갑자기 어떤 기술적인 결함이 생겨가지고 혹은 기술적 결함을 이용해서 뭔가 모든 자산을 탈취하거나 이렇게 어떤 네트워크 자체를 망가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즉슨 다시 말해서 보안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보안성이 가장 그 비트코인 다음으로 높은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면 이더리움이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이더리움 자체는 가스비라는 개념이 있고 결국 그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래를 일으키려면 수수료가 발생이 돼요. 근데 수수료 자체가 아직도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토스나 뭐 카카오페이로 친구들한테 자금을 송금할 때 대부분 무료 사용하시잖아요. 예전에는 뭐 1,000원도 냈었지만 지금은 다 무료란 말이에요. 근데 이더리움은 아직도 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를 지불해야 돼요. 거래가 또 이렇게 많이 몰리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 10,000원까지도 올라가는 또 현상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 수수료 좀 측면에서는 꽤나 좀 불리한 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점은 이제 개선이 앞으로 될 것인데 이게 어디까지 될 수 있는지를 좀 지켜봐야 돼요. 근데 이런 어떤 문제점이 시장의 문제점이 명확하잖아요.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술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냥 일상생활에 접목해서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 수수료 문제와 그다음에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많은 체인들이 나왔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솔라나와 이제 수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솔라나와 수이, 이더리움 어떤 대항마라고도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뭐냐면 결국 사람들은 탈중앙화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을 거다. 오히려 자신들이 앱을 키고 어떤 금융 거래나 여러 가지 활동을 했을 때 이게 빨리 처리되고 그다음에 더 싸게 처리되는 것을 더 큰 가치로 생각할 것이다라고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측면에서는 이더리움이 뭐 솔라나나 수이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떨어지는 면은 있죠. 그래서 어떤 체인이 더 잘 될 건지는 좀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는 이더리움이 더 잘 될 것이라는 것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 이더리움 투자 전략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이더리움 자체는 비트코인 대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비트코인 가격과 이더리움 가격을 서로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상승률이 괜찮냐라고 해서 보통 차트를 많이 보세요. 근데 이더리움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우하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고개를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비트코인 상승률보다 이더리움 상승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추세가 이제 형성된 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기존에 많이 못 올랐던 그런 저가 매수세가 지금 현재 굉장히 높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더리움을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가격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자체가 전고점을 돌파할지 못할지는 사실 두고 봐야겠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높아질 수 있는 좀 여력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ETF 순유입도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걸 보면은 이더리움의 단기적인 어떤 가격 상승은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